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류미정입니다. 지난 4일부터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불똥은 정치권으로 번져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파업을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보는 시각과 새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로 보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어서 빨리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고 전국 역시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의 한 주 동안 방송된 연합뉴스TV 보도 모니터 내용을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발 640, 라이브 투데이,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한 주였습니다.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의 불안이 이어졌고 부산에서는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들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을 당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고 법 개정 청원이 일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출발 640, 뉴스 리뷰,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출발 640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4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하 벙커 등 북한군의 지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최대 500kg에 머무르던 탄두 중량 제한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는데 이번 통화로 중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 우리 군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우리 군이 북한군이 지하에 조성한 핵심 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도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북핵 강경 대응책 위주로 전달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은 문 대통령 사진 옆에 자막으로 처리하여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뒤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꼽았는데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대응책을 함께 묶어 발빠르게 보도하였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논의한 대북 국제 공조 방안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폭넓게 국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640은 같은 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연 가운데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하여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특파원은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한 반면 중국은 전쟁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며 미중 간 긴장 위주로 보도하였습니다. 특파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가 시작부터 미중 간 거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 발언에서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걸친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달 5일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지하지 못하자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강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북한을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류제이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의지를 꺾고 비핵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강하게 추진할 명분은 제공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원유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희생해야 한다는 경고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 제재안 도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특파원은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 영상은 해당 회의 영상으로 여겨지나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리포트하는 중 제시된 북한의 시내 모습은 자료사진이었습니다. 과거 자료사진을 활용하는 경우 자료사진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보다 확실한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5일 라이브 이슈에는 사회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회적 충격으로 인해 소년범 정책에 대한 개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먼저 기자는 사건의 내용과 더불어 사건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며 공분을 일으킨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가해자인 A양이 C양을 폭행한 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C양의 사진을 찍어 본인이 아는 선배에게 전송한 뒤였습니다. A양의 선배는 A양을 꾸짖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글을 퍼나르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A양 등이 범행 후 112로 전화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A양은 C양이 본인 후배에게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태도가 불량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번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소년법을 폐지해달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짚어주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이 공개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엔 4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청원이 급증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누리꾼이 몰리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는 애초에 청원이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규제 대상이고 소년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이라 청원자도 뒤늦게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다시 올리기도 했다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기자는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소년원 출소 후 청소년을 지도해줄 시설이 부족하고 부모 중에 인수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화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도 주범이 만 17살이란 이유로 만 18살인 공범보다 형이 약해지는 등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이를 법적인 문제와 연결지어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타 매체들에서도 소년법 논의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져 발빠르면서도 심도 깊은 보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생리대의 독성 물질의 논란을 다룬 뉴스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 뉴스 리뷰는 대형마트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한 40대 주부가 대형마트에서 사온 생리대의 제조일자가 2014년 3월 2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생리대 사용기한 3년을 훌쩍 넘긴 제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기한은 식약처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안전한 제품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는 해당 생리대를 산 주부가 마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판매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제조사와 유통사의 무성의한 행태를 자세히 짚어주었습니다. 해당 점포는 제품을 환불해줬지만 본사 측은 이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게 맞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기한은 제품 겉포장에만 적혀 있어 직원들이 눈으로만 확인하고 전산상으로는 관리하지 않아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점검을 나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기한을 허술하게 관리한 건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 생리대 겉 포장지에 제조 일자만 찍었을 뿐 사용 기한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생리대에 사용 기한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식약처가 정한 사용 기한은 3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 생리대 제조사와 유통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했습니다. 독성 물질 외에도 생활 필수품인 생리대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세심하게 짚어준 생활 밀착형 보도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 방송된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일 토요일에 방영한 비즈톡톡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비즈톡톡에서는 문화를 소비하는 새로운 트렌드, 굿즈 열풍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토요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에서는 새로운 문화 소비, 굿즈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돌 팬덤 문화부터 도서, 출판,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굿즈 상품들을 소개했는데요. 좋아하는 인물이나 작품을 소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은 굿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요. 진행자의 질문과 함께 줄을 선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나중에 해주어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집중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우표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생동감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념 우표는 초기에 2만 부를 발행했고 이후 2차례 추가 제작을 진행했다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자막을 함께 보여주어 내용 이해를 도왔습니다. 우표에 이어 텀블러, 손톱깎이 그리고 찻잔까지 사진을 통해 실제 굿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뜻을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이니 굿즈라는 신조어의 설명과 함께 이니와 굿즈 사이에 덧셈 부호를 사용한 점은 보기에도 편하고 쉽게 이해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어서 굿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아이돌 팬덤 문화를 언급하며 관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자료 덕분에 흐름이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굿즈의 모습부터 최근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굿즈를 순서대로 보여주어 과거 단순한 기념품 수준의 굿즈에서 점점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 굿즈에 이어 다음으로 책과 관련된 굿즈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한 중고 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굿즈인데요. 서점에서 책 이외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 서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노트부터 가방, 우산까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굿즈들을 통해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과 관련 굿즈를 한 화면에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 두 모습을 한눈에 비교하며 볼 수 있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어서 중고 서점의 매출 증가율을 타 서점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A사의 경우를 강조하여 표현한 부분은 단번에 눈에 띄어 좋았습니다. 중고 서점에 이어서 다음으로 출판사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과거 굿즈 제작만을 해오다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인터뷰를 통해 판매와 제작하는 주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굿즈를 이용해 신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 굿즈가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굿즈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거나 편리함을 넘어 책의 스토리 연결성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분야 담당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굿즈 마케팅의 세계가 자세히 소개됐네요. 이런 아이템을 방송에서 다룰 때는 상품을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비즈톡톡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굿즈들을 상당히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도서 관련 굿즈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굿즈와 책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 제품의 자세한 모습뿐 아니라 책의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제작했는지와 같은 제작 배경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굿즈 사업이 발전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서점들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굿즈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인과관계를 통해 그 연결성을 제시해 주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청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가액 한도 제한 규정 폐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화와 뮤지컬계의 굿즈 부분에서도 앞선 도서 관련 굿즈처럼 관련 사례를 조금 더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굿즈 제작자의 입장에 이어서 굿즈를 사는 소비자의 생각도 알아보았는데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이나 그 감동을 간직하고 또 작품을 기억하기 위해 굿즈를 모은다는 수집가의 말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다음으로 굿즈 열풍에 대한 전문가의 쉽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가치 소비라는 용어를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굿즈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반면 고가의 굿즈들이 많아지면서 지나친 상술이 아니냐는 우려도 언급했는데요.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기보다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주어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정지훈 학생도 사실 굿즈를 소비하는 주요 연령층에 속할 것 같은데 방송을 보고 나서 굿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평소에 온라인 서점을 이용할 때 이 굿즈를 꼭 함께 찾아보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책이나 공연에도 관련 굿즈를 만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소비자로서 정말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고품질의 굿즈가 많이 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지훈 학생에게도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수능 개편 유예를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지금 중3 학생들은 개편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유예 결정이 아무래도 교육 주체 간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또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경과를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영어와 한국사, 공통사회와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전 과목의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을 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으나 두 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가중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안을 포함한 대입 전형의 총괄적인 개편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두고서 교육부에 대한 질책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 등 과목만 절대평가로 치르게 되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치르게 되고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게 될 2022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 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입 정책 등을 총괄해서 2018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된 뉴스는 사실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잖아요. 그런데도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수능 개편 시안 1안과 2안을 발표하자 언론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전달하고 그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달 11일자 사설에서 소수점 몇 점 이하로 나오는 모든 성적을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는 수험생들을 무한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면서 두 시안 모두 절대평가 확대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1안에 대해서 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로운 교육 취지와는 별개로 거꾸로 수학의 현재 있는 가, 나형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평가마저 유지하고 있는데 1안을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험생들이 수학에 올인하게 되는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단계적 확대라면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 또는 수학과 국어 과목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교육부의 개편안이 절대평가 확대는 확정하지도 못한 채 두 개의 안을 제시하는 데 끝났다면서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될 교육정책이 3주간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은 교육정책이 졸속이라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라면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져가려면 대학이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게 다시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수능 개편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1안과 2안 이외에는 절충안이 없다는 일방 통행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이렇게 3개의 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검토는 없이 수능 개편만을 대상으로 했고 수능 개편에 대해서도 수학이나 국어 과목을 1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 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교육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와 수능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 흔히들 교육을 일컬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도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제도는 사회계층의 상승 이동을 가져오고 국가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좌우하는 백년지 대계입니다. 대입교육제도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아주 주요한 관심사이지만 그 이외의 독자나 시청자에게는 사실 관심이 좀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언론들도 보도 순위에 있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보도 순위를 낮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은 이번 수능 개편안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여야 간의 정치 공방 사안보다도 보도를 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언론은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2,189건을 보도한 반면에 최근 정권 교체 이후에 MBC와 KBS의 경영층 교체와 지배구조 개편을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여야 간의 공방의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4,121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량으로 볼 때 거의 2배의 격차가 납니다. 수능 개편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층 교체보다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량에서 거의 2배의 격차를 보인 것은 언론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보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대학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렇게 3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학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대입 정원으로 볼 때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체 평균의 약 23.7%가 학종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10개에서 15개 정도로 한정하면 전체 정원의 40%를 넘고 특히 서울대는 80%에 가까운 비율로 학종의 대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같은 교과 과정과 동아리, 봉사활동, 경시대회, 소논문, 독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비교과 과정이 합쳐진 복합성이 매우 높은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동아리 경시대회부터 면접까지 7개의 비교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성이 오히려 심화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대학의 평가가 일임되다 보니까 평가의 공정성 시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방영된 EBS의 대학 입시의 진실, KBS가 방영한 학교 2017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개편안,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굵직굵직한 교육과제를 논의할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지난 5일에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향후 펼쳐질 대입제도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단순히 수능 개편뿐만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을 포함하는 넓은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 유예를 결정한 데는 각계의 반발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살피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혼란을 틈타 학원가에선 학부모의 불안을 노린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